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6년 5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5월 2일에 올라왔던 사라진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기묘한 의혹이 하나 제기되었습니다. 과학자나 연구원 혹은 시설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몇 년 사이 잇따라 실종되었거나 혹은 의문의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은 모두 11명. 처음엔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과학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 이슈 자체가 사라진 과학자들로 더 잘 알려져 있기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과 아직은 가설로만 남아있는 일부 요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시청 시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종 혹은 의문의 최후를 맞이한 이들을 연결하는 이 거대한 의혹은 2026년 벌어진 어떤 실종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윌리엄 닐 맥캐슬랜드입니다. 윌리엄은 실종 당시 68세였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미 공군에서 소장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공군 연구소의 7대 사령관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사라진 것은 2026년 2월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아내가 그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것인데요. 실종 당시 그의 휴대폰과 안경 등은 집에 그대로였고 등산화와 지갑을 들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윌리엄은 그다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좀 더 빠르게 수색이 이뤄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이 가지고 나간 물건들과 집에 두고 나간 물건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안경은 그대로 두고 나가고 등산화, 지갑 정도만 챙겨 나간 것을 보면 마치 그가 어딘가 멀리 나갈 계획은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올 것만 같은 차림새였단 것입니다. 굳이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면 아마도 그가 자주 가봤던 익숙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사라졌고 현재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윌리엄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요한 이유는 윌리엄이 생전에 연관되어 있던 것들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드렸듯이 미 공군에서 복무했었고 공군 연구소의 사령관으로 일하기도 했었는데 이 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윌리엄이 다루던 자료들 중에 기밀 자료들이 많았을 거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윌리엄이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 의해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 납치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란 생각에 곧 윌리엄의 사례와 비슷한 실종 사건들과 더불어 의문의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을 파헤치는데 그렇게 해서 모두 11명의 명단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에이미 에스크리지입니다. 2022년 자신의 자택에서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녀가 반중력 장치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인데 에이미는 이로 인해 수많은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사건 전까지도 무척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에게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입니다. 그는 현재는 나사에서 소유 중인 제트 추진 연구소, 줄여서 JPL에서 일하던 과학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숨질 당시의 나이는 59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프랭크 마이왈드입니다. 프랭크 역시 2024년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숨졌을 당시의 나이는 6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가 생전에 일하던 곳이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와 같은 제트 추진 연구소의 소속이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또 기묘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멜리사 카시아스입니다. 그녀는 2025년에 실종되었는데요. 핵에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 하나인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과학자나 연구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리사의 친척들은 그녀가 평소 경제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휴대폰과 소지품은 집에 그대로 있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앤서니 차베스란 남성입니다. 앤서니 역시도 과거에 멜리사와 같은 곳 로스 엘러모스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앤서니도 2025년에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자택 조사 결과 범죄의 흔적 등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어디론가 떠날 계획이었다거나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는 정황도 없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모니카 하신토 레자입니다. 재료공학자로 일하던 연구원이었으며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초합금 재료를 공동 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에 실종되었습니다. 참 기묘한 것은 실종된 모니카 역시도 실종 전까지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 프랭크 마이왈드까지 제트 추진 연구소의 소속만 벌써 3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모니카의 실종 과정 역시도 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녀는 2025년 6월 2명의 동료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앤젤레스의 구기림 지역을 방문했고 한창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동료들과 약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뒤를 돌아봤을 땐 분명 손을 흔들며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잠시 후 다시 뒤돌아보자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분명히 잘 따라오고 있던 그녀가 아주 잠시 동안의 순간에 완전히 실종된 것이죠. 이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을 펼쳤으나 현재도 그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스티븐 가르시아입니다. 캔자스시티 국가안보 캠퍼스에서 일하던 남성인데요. 이곳은 캔자스시티 플랜트라고도 알려진 곳으로 미국 국가 핵안보국의 산하시설 중 하나입니다. 핵 비축물에 들어가는 비핵 부품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가르시아는 이곳의 계약 자산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장비, 물품, 문서 등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2025년 8월에 실종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제이슨 토마스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노바티스 소속의 연구원이자 화학생물학 부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26년 3월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콴나포잇 호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타살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즉 2025년 12월에 이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이슨이 발견되었던 이 호수가 그의 자택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고 제이슨이 생전에 산책을 위해 자주 들르던 곳이어서 실종 이후 가장 집중적으로 수색을 벌였던 장소였음에도 3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이슨 역시도 휴대폰과 지갑은 두고 나온 채였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누노 필리페 고메스 로레이루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소속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또한 동대학의 플라즈마 및 핵융합센터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비운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은 2025년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브룩라인에 거주하던 그는 아파트 현관에서 미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의 사건 조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고메스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클라우디오 마누엘 발렌테, 그는 고메스와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었으며 고메스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란 평가를 받았다고도 하네요. 그는 이 사건을 벌이기 이틀 전에 이미 브라운 대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을 벌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마누엘은 고메스를 찾아가 공격하고 다시 도주한 뒤 끝내 그 역시도 숨진 채로 경찰에 발견됩니다. 애초에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일련의 사건을 벌였는지 또 도주 중에 왜 갑자기 고메스를 찾아가 사건을 벌였는지 이에 관해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칼 그릴메어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였으며 1997년부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으로 일하고 외계 행성과 은하구조 또 허블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임무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유명한 업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행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칼 그릴메어는 자택을 나서다가 자택 앞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붙잡힌 가해자는 당시 29살의 프레디 스나이더였는데 칼의 자택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2025년 12월에 이미 칼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적이 있었고 이때도 이미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코요테를 잡으려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때 프레디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를 체포한 경찰은 프레디를 사흘 뒤에 석방시켰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칼은 천문학을 비롯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숨졌다는 소식은 곧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칼의 이 사건이 앞서 말한 고메스의 사건과 꽤 흡사해 보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택을 나서다가 현관 앞에서 공격을 당해 숨진 두 남성, 그리고 이들이 저명한 과학자이자 교수였다는 점, 또 이 두 사건이 고작 2개월 차이로 벌어졌다는 점, 이로 인해 이 두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도 일련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은 모두 11명, 각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 의혹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미국 정부의 귀에도 닿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좀 더 자세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높다며 너무 과도하게 의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 의혹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명단 속 11명의 가족과 지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밝힌 몇 가지 반박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이미 에스크리지의 경우 그녀의 가족들은 에이미가 살아생전 만성 통증 증후군을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미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타살의 흔적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발표되었을 때도 가족들 역시 이에 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에이미가 평소에 받았다던 수많은 협박들이 과연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마이클의 자녀들은 그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세한 사인에 관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가 이런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마이클의 딸은 처음에 이 의혹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조금 황당하게 들린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네요. 유족들은 마이클이 어떤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아닌 훌륭한 과학자로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칼 그릴메어의 부인 역시도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가해자인 프레디가 남편을 공격했던 것은 칼이 프레디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해서였던 것입니다. 처음 프레디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 칼은 프레디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연의 일치였는지 경찰이 출동해 프레디를 체포했고 프레디가 칼이 그를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어난 보복성 사건의 하나였을 뿐 다른 사람들의 실종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멜리사 카시아스의 경우 그녀의 친척들도 멜리사가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아마 그 때문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연구원이나 과학자가 아닌 행정보조 사무원으로 일했기에 의혹에 엮일 근거가 조금 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행정사무원으로 일했다고 해서 연구소라는 요소와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멜리사가 집에 놔두고 간 휴대폰이 그녀가 실종되기 전 공장 초기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휴대폰이 초기화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당사자인 멜리사가 초기화를 시켰던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인물이 초기화를 시켜둔 것인지 또 초기화를 시켜둔 이유는 무엇인지가 의문입니다. 앤서니 차베즈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할 정확한 이유는 없었지만 갑자기 말도 없이 실종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친구인 칼 버클랜드는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이제서야 때가 된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친구인 앤서니의 실종이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숨겨진 사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회의론자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믹 웨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번지는 의혹에 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런 항공 우주 및 비슷한 분야의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그 수만 해도 약 70만이 넘어가고 그중 일부는 기밀 보안과 연관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또 의혹에 등장한 11명의 인물들이 실종되거나 최후를 맞이한 기간 동안 앞서 말한 종사자들 중 약 250명의 인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것도 의문의 최후나 실종이 아닌 평범한 결말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의혹에 등장한 인물들의 최후 역시도 그저 어쩌다 벌어진 자연스러운 일의 하나일 뿐이란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아보면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떼어놓고 보면 그냥 개별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음모론의 발전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11명의 명단도 전부 과학자나 연구원은 아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이 정말 의혹에서 그치면 다행일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도 실종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여러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인터넷 시대의 또 다른 거대한 음모론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실종, 의문의 최후를 맞이한 11명의 기묘한 의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5월 9일에 올라왔던 3개의 저주받은 물건들입니다. 저주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일이나 불행이 일어나길 빌고 바라는 것, 한마디로 아주 무서운 행위라는 것이죠. 가끔은 이런 저주가 물건에 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저주받은 물건들에 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영국 컴브리아에 거주 중이던 남자 션 로빈슨, 션의 집 지하실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오던 그림 한 점이었는데 션은 이 그림을 일부러 지하실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꺼내오고 싶지 않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비가 많이 오던 날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션은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꺼내와야만 했습니다. 션이 꺼내온 이 그림은 보기에도 불길해 보이는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Anguished Man, 해석하자면 고통받는 남자란 뜻이었습니다. 사실 션이 이 그림을 꺼내기 주저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림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이 그림에 얽힌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션의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가의 이름은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무명 작가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할머니의 설명은 조금 기묘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그 과정이 매우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그림은 물감 하나만이 아닌 다른 재료를 함께 섞어서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혈액이었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물감에 섞어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저주가 들렸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 단순히 그림이 그려진 과정만이 기묘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면 그 작가와 이후 연락이 끊겨 수소문에 알아보니 그림을 그린 뒤 얼마 후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유서는 남겨진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다락방에 25년 넘게 보관되어 있던 그림, 어쨌든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림이니 버릴 수 없던 션은 자주 내려갈 일이 없는 지하실에 보관해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실 침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꺼내온 그림 때문에 션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꺼내온 그 다음날 저녁 그는 집 안에서 이상한 형체를 하나 목격합니다. 웬 남성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거실에 서 있던 것. 션이 놀라서 불을 켰다가 끄자 곧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션의 아들이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하네요. 집 어디선가 자꾸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웬 남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션의 아내도 이상한 것을 목격하는데 침대 위에 웬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검은색 그림자로 된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션이 목격했던 그 이상한 형체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션은 이 그림에 정말로 저주가 걸려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저주받은 그림에 관해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2011년 유튜브에 이 그림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미 2010년에 이 작품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지만 2011년에 올려둔 영상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이 보관되어 있는 방을 몇 시간 동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영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몇 시간 동안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 새벽 4시에 방문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절로 닫히는 장면, 또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뭔가를 긁어대는 소리가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추가 설명에 따르면 그림을 위층에 보관한 뒤 화장실에 간 아내의 머리카락을 누군가 세게 잡아당기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션의 이 영상은 공개 이후 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곧 여러 사람들에게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이 닫히는 장면도 낚싯줄 등을 이용한 속임수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션도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션은 이 고통받는 남자 그림에 이상한 힘이 있으며 그림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기는 했지만 저주받은 그림을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대신 가족이 시달리지 않게 다시 지하실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영화 제작사에서 작품을 소재로 공포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영화 제목은 소재가 소재인 만큼 앵귀시드, 2016년에 제작 예정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언제 시작이 될지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션과 그의 가족이 주장했던 이상한 일들에 관해 무조건 믿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연 정말 이 그림에는 저주가 서려 있는 것일까요? 영국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서스크 박물관, 이곳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게 벽에 매달린 의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고풍스럽게 생겼는데 왜 하필 의자를 벽에 매달아뒀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의자의 이름은 버스비 스투프 체어라고 불리는 의자로 의자에 앉으면 모두가 불운한 최후를 맞이하는 저주로 유명합니다. 이 의자의 이름이 버스비 체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실존 인물이었던 토마스 버스비와 얽힌 전설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토마스 버스비는 1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였던 데다가 성격까지 포악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닌 범죄로 먹고 사는 범죄자였는데요. 그가 벌이던 범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알려졌는데 가장 주요하게 돈을 벌이던 것은 바로 위조 주화 제작, 가짜 동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조 주화 제작에는 토마스의 가족이 함께했는데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다니엘 오티도 공범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다니엘과 크게 다투게 됩니다. 범죄 수익 분배를 놓고 벌어진 다툼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장인이었던 다니엘이 위조 기술의 핵심을 맡고 있어서 사업 자체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의 수익이 없어질까 염려한 토마스가 결국 다니엘과의 다툼 도중 그의 목숨을 뺏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의 시신을 숨기려 했으나 들통난 토마스는 체포됐고 재판에서 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 그는 처형 전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었는데 자기가 늘 자주 가던 여관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단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메뉴를 주문해 다 먹고 일어서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붙잡고 누구든 이 의자에 앉으면 불운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토마스가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 이후 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이 의자에 저주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여관도 상당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여관 이름을 버스비 스투브로 바꿨고 이 의자에 걸린 저주에 대한 전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의자에 걸린 저주가 단순한 전설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주가 걸렸다는 전설에 코웃음을 치고 의자에 앉았다가
정말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몇 가지 사례들이 전해집니다. 1894년 이 의자에 앉았던 굴뚝 청소부로 일하던 어느 남성, 그는 호기롭게 이 의자에 앉아 술 한 잔을 마시고 일어났다가 다음날 아침 광장 한가운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 2차 세계대전 도중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캐나다 공군 출신의 조종사들이 이 전설을 듣고 여관을 찾아와 담력 시험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기를 벌였고 결국 전쟁에서의 액땜을 위해 일부가 의자에 앉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의자에 앉았던 조종사들은 모두 임무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67년에는 영국군 소속의 한 군인이 여관을 찾아와 의자에 앉아보는 대담한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관에서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나무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또한 1970년대에도 한 건축업자가 이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몇 시간 뒤 지붕을 고치던 중 추락해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978년 여관을 소유하게 된 여관 사장 토니 언쇼는 의자의 전설 덕분에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좋았지만 이런 물건을 가게에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고민 끝에 이 의자를 다른 곳에 옮겨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말씀드렸던 서스크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며 아무도 앉지 못하게 높게 매달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비에 저주받은 의자에 관해 나중에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이 의자의 전설에 관해 들었던 역사학자 아담 보엣은 의자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의자가 18세기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의자가 제작된 기술과 그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니 알려진 전설의 내용대로 1700년대가 아니고 1800년대에 가서야 도입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버스비의 사후 약 130년 후에나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자에 얽힌 저주는 사실 거짓이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앉았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의자에 앉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전설이 아닌 현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버스비가 아닌 택시비였다면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물건은 아주 예쁜 보석입니다. 예쁘지만 음울한 분위기를 가진 보석인데요. 이 보석의 이름은 블랙 올로프입니다. 올로프는 이 보석을 소유했다던 사람들 중 한 명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가운데에 박힌 큼지막한 블랙 다이아몬드가 매력적인데요. 이 블랙 올로프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바로 브라흐마의 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별칭을 갖게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 이 블랙 올로프의 가운데에 박혀있는 검은 다이아몬드는 원래는 장신구의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고 인도 힌두교 사원의 조각상에 박혀있던 것입니다. 그 조각상이 바로 힌두교의 신 브라흐마였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브라흐마의 눈동자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19세기의 어느 날 누군가 몰래 이 사원에 침입해서 이 브라흐마 조각상에서 보석을 빼내버린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둑이 조각상의 눈에서 보석을 빼던 순간 갑자기 조각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눈을 가져가는 자는 누구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네요.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를 빼냈던 이 도둑은 다이아몬드를 돈이 많은 부자에게 판매한 이후에 분노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 사람을 거쳐가고 그 주인들도 아마 기묘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00년대에 들어 유명한 사건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1932년 이 검은 다이아몬드를 미국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석상으로 일하던 페리스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리스는 이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직후 갑자기 고층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갔고 결국 얼마 후 건물 아래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행방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15년 뒤 러시아 왕가의 공주 두 사람이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디아 비긴 올로프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이 올로프 공주의 이름을 따서 블랙 올로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들도 이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좋아하던 사람에게 실연을 당한 충격 때문에 두 사람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이 블랙 올로프는 저주받은 보석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아름다웠지만 선뜻 구매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에 이 보석을 소유하게 된 찰스 윌슨은 한 가지 대담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그렇게 강한 저주가 담겨 있다면 만약 이걸 쪼개버리면 저주도 쪼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찰스는 원래 195캐럿의 크기였던 이 다이아몬드를 세 부분으로 다시 쪼개어 세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67.49캐럿으로 가장 크게 쪼개진 다이아몬드를 다시 가공하여 아름다운 장신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블랙 올로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조각도 분명 장신구로 가공되었을 텐데 이 두 조각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 블랙 올로프 전설에는 몇 가지 허점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석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도에서 이런 검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이 검은색이란 색깔 자체가 힌두교에서는 오히려 종종 부정적인 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요한 종교적인 조각상에 사용되었을 확률이 무척 낮다는 것. 또 이 다이아몬드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허점이 존재하는데 보석을 판매했다는 미국의 보석상 페리스의 최후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나 사고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보석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러시아의 공주들, 이 공주들의 이름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벌였지만 한 명은 공주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한 명은 전설에 등장하던 시기에 이미 나이가 80대 후반이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에게 실연을 당해서 신변을 비관했다기에는 나이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었고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쩌면 이 블랙 올로프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누군가 몇 가지 서사와 전설을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보통은 보석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 좋지만 다이아몬드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무섭고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지어넣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정말로 덕분에 유명해지기는 했으니 의도대로 흘러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저주의 전설이란 것이 참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두운 매력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거나 또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주 등의 미신을 별로 믿고 싶지는 않은 편이지만 굳이 벌집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세계의 저주받은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5월 20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사건 곤충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곤충들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곤충 때문에 벌어진 기묘한 사건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소개할 이야기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기에 사건 내용은 실제 사례에 관해 알아보는 목적으로만 봐주시고 영상 속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시기에 민감한 묘사들이 포함된 점도 말씀드립니다. 201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한 대회, 어떤 남성이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32세였던 에드워드 아치볼드. 에드워드는 이날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던 어느 애완동물 가게에서 주최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의 내용은 많이 먹기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가게가 홍보를 위해 열었던 대회였습니다. 다만 주최한 가게가 애완동물 가게였다 보니 대체 뭘 많이 먹는 대회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는 소재였습니다. 바로 벌레 많이 먹기 대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대회인데요. 참가자가 먹어야만 하는 벌레는 바퀴벌레와 미럼이었습니다. 더욱 압권인 것은 이 벌레들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요리나 조리가 된 상태가 아닌 날 것 그대로였단 것입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대회에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가게에서 내걸은 우승 상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해당 애완동물 가게는 특이한 동물들도 많이 팔아서 그에 걸맞게 특별한 우승 상품을 내놨습니다. 다름 아닌 희귀한 비단뱀을 상품으로 내놨던 것인데요.
이 비단뱀은 당시 가격으로 약 850달러의 가치였고, 그래서 파충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혹은 비단뱀 자체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거의 3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에드워드 역시도 우승 상품 때문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비된 참가자들 앞에 벌레가 든 상자가 놓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것은 에드워드였는데요. 그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적극적이었고 대회를 지켜보는 구경꾼들에게도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가게의 주인이자 행사 주최자였던 사장 벤 시겔은 에드워드가 이날 대회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만장일치로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파충류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대회에 참가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고, 또 친구 중에 파충류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서 비단뱀을 그 친구에게 양도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극은 대회가 끝난 후에 벌어졌습니다. 대회 직후 집에 돌아온 에드워드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날 먹었던 모든 것을 개워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이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드워드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에드워드가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 벌레 먹기 대회에 참가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같은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참가자들은 에드워드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가게에서도 대회에 사용된 벌레들은 특별히 무균 상태로 키워낸 문제없는 곤충들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즉 벌레 자체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에드워드의 부검 결과 사인은 바로 질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에드워드가 삼켰던 벌레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몸 안에 들어있다가 음식물이 역류하는 동안 일부가 기도를 막았고, 그로 인해 호흡이 막히면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참가자들은 대회 도중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고는 에드워드 본인을 비롯해 유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도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2025년 브라질의 어느 병원에 한 10대 남성이 실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 누네스 모레이라. 다비가 호소했던 증상은 두통과 구토를 비롯해서 오른쪽 다리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역시도 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가 의료진에 꺼낸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비에게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것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들의 한쪽 다리가 절뚝이던 것을 본 그의 아버지는 다비에게 대체 왜 그런지, 혹시 어디 안 좋은지 물어봤고, 다비는 축구 경기 도중에 넘어져서 좀 다쳤다며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말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만 절뚝이던 다비 누네스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다비의 부모는 말도 하지 않는 다비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지만 해당 병원에서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했기에 급히 지역 내에 있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입니다. 다비가 밝힌 이 증상의 원인은 바로 나비였습니다. 도대체 나비가 이 증상과 무슨 관계가 있던 것일까요? 다비가 내놓은 자세한 이야기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얼마 전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비 하나를 주었는데 이게 다리 쪽을 통해 자기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었는데요. 부랴부랴 다비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침대를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그가 베개 밑에서 찾아낸 것은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정말로 알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었고, 다비가 아마 최근에 이걸 사용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그대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병원에서 그 안에 든 물질을 조사한 결과 안에서 나비의 날개처럼 보이는 작은 조각들이 검출됩니다. 즉 다비가 했던 말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에 든 물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어떤 나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독한 성분을 가진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예상에 따르면 그가 길에서 주었다는 나비는
아마도 브라질에서 흔히 발견되는 제왕나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제왕나비에게는 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비가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아니고 애벌레 시절부터 위험한 식물을 주식으로 삼아서 나비가 되어도 체내에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또 남게 됩니다. 대체 다비는 이런 기묘한 행위를 왜 벌였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펼쳐지던 일종의 챌린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당시에 온라인에서 기묘한 행동을 하는 챌린지가 펼쳐졌고 다비 역시도 이 챌린지에 동참하기 위해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당한 챌린지의 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다비는 이후 여러가지 증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가 폐혈성 쇼크 등으로 인해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직 혈기왕성하고 도전 정신이 넘치던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재밌는 장난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끝은 비극적이고 무서운 결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2023년 니카라과에서 벌어졌습니다. 니카라과의 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던 버스, 이 버스 안에는 6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정거장과 정거장의 사이가 멀었기에 버스는 약 1시간이 넘도록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있던 도로는 높은 지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 지나가기가 어려웠는데요. 버스가 코너를 도는 순간 잠시 멈칫하다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버스가 떨어진 높이는 약 50m였다고 전해집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버스가 그대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급격하긴 했지만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듯이 떨어졌기 때문에 탑승했던 승객들 다수가 부상을 입기는 했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 무서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내려간 곳은 어느 거대한 커피 농장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커피 농장에는 여러 곤충이 서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근처에 벌들이 둥지를 틀고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근처에 둥지를 틀고 있던 벌들은 가장 공격성이 높기로 유명한 종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직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던 승객들 중 몇 명은 정신을 겨우 차리고 버스 안에서 몸을 추스리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였는데 바깥을 바라보니 이미 벌들이 버스를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가 이 커피 농장으로 향하던 동안 수많은 나무를 넘어뜨리면서 내려온 상태였는데 그중 대다수의 나무에 벌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버스가 벌집을 전부 건드리거나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한 이 벌들이 버스가 떨어진 이곳까지 전부 쫓아왔던 것이죠. 이후의 상황은 아마도 상상하시는 대로일 것입니다. 화가 난 벌들은 버스 내부의 승객들을 마구 공격했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숨을 수도 없던 데다가 부상까지 입어 움직일 수조차 없던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벌들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이상을 공격받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무자비한 벌들의 습격에 견디지 못하고 6명의 인원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서 이송된 사람들 중에도 버스로 인해서 입은 부상 때문이 아닌 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14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 벌들은 특히 공격성이 강한 종이어서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 반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한 색에도 반응해 공격한다고도 전해져서 셔츠를 잘못 입었다가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초등을 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공격당하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것이 생각납니다. 곧 여름이 되면 벌이 자주 보일 텐데요. 벌에 쏘이거나 하지 않게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곤충과 연관된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 중 일부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소재는 곤충이지만 하나의 행동이나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계의 기괴 사건, 곤충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5월 23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지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상상해왔던 가장 깊은 곳, 죄를 지으니까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곳, 지옥은 인류 역사에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 여러 종교 등에서 천국의 모습은 희미하게 그려질 때가 있어도 지옥은 유독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다양한 지옥의 모습에 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소재의 특성상 자극적이고 무서운 묘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요소는 최대한 부드럽게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종교였습니다. 이들의 종교를 나타내는 심볼은 불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종종 배화교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두 명의 중요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세상은 이 둘, 선과 악의 대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간은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찾고 선한 행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선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후 사람이 눈을 감아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살아온 길에 따라 가게 되는 사후세계가 나뉘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좋은 세계, 고통받는 세계의 두 군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조로아스터교에서 표현한 두 개의 세계입니다. 고통받는 세계로 표현된 것은 좌측에 위치한 어두운 공간입니다. 이 고통받는 세계는 두자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보통 조로아스터교의 지옥으로 표현되는 곳이죠. 이곳은 깊고 아주 어두운 우물 같은 곳으로 묘사되며 악취가 심한 데다가 매우 좁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옵니다. 이 두자크를 관리하는 최고의 존재는 바로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이 두자크에는 인간의 영혼 말고도 또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크라프스타 혹은 흐라프스타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크라프스타는 추상적인 존재보다는 보통 현실에도 존재하는 것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도깨구리, 전갈, 사나운 개미나 독사같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한다네요. 이들은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가 만들어낸 창조물로서 간주되며 두자크에는 이런 크라프스타들이 거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것은 크기가 거의 작은 산과도 같다고 묘사됩니다. 즉 이 두자크에 갇힌 영혼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에 전갈이나 개미, 뱀에게 늘 쫓기면서 영혼이 갇혀있는 평생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의 지옥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마 사람들이 지옥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옥은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또 악마들에 의해 아주 큰 고통을 받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오랫동안 여러 작가, 화가들에 의해 자주 표현되었는데요. 기독교에서의 지옥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대신 지옥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한 몇 가지 대표적인 작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프라 안젤리코, 이 작품이 바로 그의 그림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의 작품은 천국과 지옥의 구도를 대비적으로 그려내었는데 보는 사람의 왼편에는 천국이 위치해 있고 오른편에는 지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지옥에 가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옥에 가는 이들은 처음부터 마귀들이 나와서 억지로 끌고 가는 표현이 꽤 자세하게 그려진 채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너가 가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참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매우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붙잡혀온 영혼들은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도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지 배가 무척이나 고픈 영혼들 앞에 음식을 차려두지만 애초에 먹을 수도 없게 몸을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악마들은 즐거워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묘사해봤자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불행에 관해 나타내는 것이 더 충격이 강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합니다. 즉 행복과 불행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여줄 때는 행복함보다는 불행함에 더 초점을 맞춰둠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최대한 지옥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끔 만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기괴한 모습으로 지옥을 그려낸 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이란 제목입니다. 삼면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시 가장 오른쪽에는 보스가 그려낸 지옥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기괴한 형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체들 중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악기의 형태를 한 것들입니다. 현실에서는 음악을 연주해 즐거움을 주기 위한 악기들이 지옥에서는 영혼들을 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점이 그가 그려낸 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석했을 때 인간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워낙 옛날이라 쾌락을 대표할 도구로 악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로 대입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너무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재한 것이겠죠. 이슬람에서도 당연히 지옥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에서의 지옥은 자하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자하남에 관해 남겨진 종교화 중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옥인 자하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자하남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하남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 중 사람의 얼굴을 한 형상 위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무함마드로 해석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동물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말 브라크이고 왼편에서 자하남의 모습을 설명하는 듯한 존재는 천국의 천사인 가브리엘입니다. 쿠란에서의 지옥 자하남은 그 설명이 여러 가지인데 매우 거대한 섬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며 이 섬은 그 구조가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려갈수록 위층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겹고 위험한 액체로 가득 찬 바다가 있어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묘사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은 바로 이 자하남이 언제나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바람과 끓고 있는 물이 기다리고 있으며 결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묘사도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 지옥에서의 형벌은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죄인들은 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영혼들은 언제나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늘 똑같은 고통을 새롭게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물도 전부 끓는 물밖에 없어서 마시는 것조차도 심한 고통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항상 극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자하남에 자라고 있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가운데의 나무에는 악마들의 머리가 열매처럼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자쿰이란 이름의 나무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 자쿰이란 단어가 나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도 이 자쿰나무에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쿰의 열매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먹이가 되는데 열매 자체도 먹으면 큰 고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지옥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힌두교의 지옥은 나라카 혹은 야마로카라고 불립니다. 이 나라카란 단어가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락에 빠졌다 할 때 그 나락의 어원이 바로 나라카라고 합니다. 나라카는 또한 불교에서도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지옥은 정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은 죄마다 할당되는 지옥이 다릅니다. 죽은 영혼을 심판하는 이는 바로 저승의 신 야마이며 이 영혼들을 심판대로 끌고 오는 것은 야마의 부하인 야마두타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마두타는 일종의 저승사자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야마는 덕을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알려진 스바르가로 그리고 나쁜 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힌두교에서도 윤회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천국이나 지옥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상 혹은 정해진 처벌을 모두 완수하면 해방이 아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힌두교의 경전 샤타파타 브라흐마나의 지옥이 묘사되는데 이 경전에서는 지옥을 공통적으로 그늘조차 없는 정글이나 물도 휴식도 없는 악의 장소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악인들은 아까 말했던 야마두타들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과 고통을 당한다고 전해집니다.
워낙 지옥의 종류가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라우바라란 지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옥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남의 생명을 뺏거나 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끌려온 이들은 루루스라 불리는 뱀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루루스는 이들이 생전 괴롭힌 자들의 영혼이 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괴롭힌 만큼 지옥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아야파나는 성직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보통 규율 등을 어기고 몰래 쾌락을 탐닉하거나 특히 술 같은 것에 만취해 사는 등의 죄를 범하면 이곳으로 옮겨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는데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병에 담긴 녹은 쇳물뿐입니다. 자기 부모나 나이가 든 사람을 괴롭히거나 조상과 브라만을 무시하는 자들은 칼라수트라에 가게 됩니다. 이 칼라수트라 지옥은 전체가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땅에서는 화염, 하늘에는 24시간 내내 태양이 떠 있어서 끊임없이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는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네요. 죄인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인해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지옥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죄목에 따라 가게 되는 지옥이 다 다른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매사 매 행동을 모두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계급제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옥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죄목도 세세히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행동이 매우 제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제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불교에서의 지옥 역시도 아주 고통스러운 세계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지옥도 끔찍하고 긴 고통의 세계이지만 영원히 이곳에 갇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자신의 업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육도 윤회에 따라 악업의 결과가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이 육도 윤회에서 육도는 말 그대로 6개의 세계를 뜻하는데 좋은 곳인 선도 그리고 나쁜 곳인 악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도에는 천상도, 수라도, 인간도가 존재하며 반대로 악도에는 축생도, 아귀도, 그리고 지옥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인간도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세인데 이 인간도가 비교적 덕을 쌓기 좋은 세계여서 최대한 이 인간도에서 생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네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일정 기간 재판을 거치며 그 기간이 49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49일간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시왕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49일간 7개의 지옥을 떠돌며 그곳에서 각각 생전에 지은 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몇 가지 유명한 지옥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초강대왕의 화탕지옥,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화탕지옥이란 이름답게 아주 뜨거운 형벌이 기다립니다. 뜨겁게 끓고 있는 가마솥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영혼이 고통을 못 이겨내고 눈을 감게 되면 다시 살려내서 또다시 형벌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송제대왕의 한빙지옥, 화탕지옥과는 반대로 매우 차가운 형벌을 받는 곳인데요. 이 한빙지옥을 관리하는 이들은 죄인을 벌하기 위해 얼음으로 만들어진 동굴 안에 무자비하게 집어넣습니다. 죄인들이 필사적으로 얼음 동굴 안을 빠져나오면 차가운 얼음 등에 몸이 달라붙어 흉측한 몰골이 되고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게 되면 다시 살려낸다고 합니다. 오관대왕의 검수지옥, 이곳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 숲의 나무들은 모두 날카로운 철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죄인들은 이 나무가 우거진 숲에 던져지는데 움직일 때마다 큰 상처와 고통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교 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영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처벌 이후 벗어나기에 언젠가는 고통이 끝날 것이란 신락 같은 희망을 주지만 오히려 그런 작은 희망 때문에 버티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어떤 지옥은 머물러야 하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큰 방 안에 작은 깨를 천장까지 닿을 만큼 높이 채워넣고 100년에 한 번씩 젓가락으로 깨 하나씩을 집어서 빼낸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 찬 깨가 전부 없어지면 그때서야 윤회의 길에 들어설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거의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조차 그저 순식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로 돌아가 윤회하여 생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이런 오랜 시간을 견디고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 생과 처벌받은 기억은 모두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고통일 듯하네요. 종교에 따라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 지옥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지옥은 인간이 품어온 오래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후세계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생각, 또 어쩌면 현세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죄인도 내세에서는 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믿음. 비록 세상은 불공평하게 돌아갈 때가 많지만 언젠가 꼭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옥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필요로 했던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인류가 그려낸 다양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번째 영상은 5월 27일에 올라왔던 클레이페이스 리뷰입니다. 여러분은 배트맨 시리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배트맨 만화 중에 정말 좋아하던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이 바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비운의 악당 클레이페이스의 탄생을 다룬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맷 헤이건이란 남자입니다. 맷의 직업은 잘 나가는 영화배우입니다. 여러가지 배역을 맡으면서 성공적으로 활동했고 상당히 인기가 많은 배우로 나오는데요. 그런 맷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맷 본인을 제외하고 딱 한 명뿐입니다. 맷의 절친한 친구인 테디 루퍼스입니다. 그는 맷의 스턴트 대역을 맡고 있으며 때로는 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맷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얼굴은 매우 보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부상을 입은 상태인데요. 맷이 이런 상태가 된 것에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맷은 영화 촬영을 위해 이동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교통사고가 심각해서 그의 얼굴 대부분을 망가뜨린 것이죠.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복원이 어려웠을 듯합니다. 그런데 맷은 그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고 심지어는 사고 전보다도 더 뛰어나게 활동했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 속 그의 얼굴은 매우 멀쩡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활동할 수 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맷에게 찾아온 어떤 남자, 이 남자는 롤랜드 다겟이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다겟 산업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 그가 맷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다겟사에서 새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란 것입니다. 흉한 상처를 가리는 데에 획기적이란 것이죠.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은 아니었고 시험 단계이지만 맷에게 제공해주고 싶단 것이었습니다. 이 화장품의 이름은 리뉴유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당신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성형수술로 몇 년이나 걸리게 될 것을 정말 단 몇 분 만에 가능하게 해주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만화 속에서는 이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 흉한 상처들이 사라지고 멀끔한 얼굴이 되는 연출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고 시험용 제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떨어지면 다시 구할 방도는 오직 회장 다겟 본인과 접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사람 좋게 다가왔지만 다겟 회장은 나중에 이걸 약점 삼아 맷을 조종합니다. 그 중에는 불법적인 일도 덜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맷에게 부탁했던 일 중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맷에게 만화 속 주인공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으로 변장해서 웨인 회사의 중역 루시우스 폭스를 속여내란 것이었는데요. 이유는 이 루시우스란 남자가 다겟 회장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루시우스를 불러낸 다음 브루스 웨인으로 변장한 맷이 그에게서 증거를 훔치려 하지만 진짜 배트맨에게 이 현장을 걸리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운 좋게도 맷은 걸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이 제품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맷은 이 화장품 없이는 아예 일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고 배우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친구인 테디는 이런 맷을 걱정하면서 사람들은 너의 얼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로서의 너를 좋아하는 것이니 자신을 가지라고 하지만 맷은 관객들이 이 얼굴을 보면 무조건 실망할 것이며 배우로서는 완전히 자기가 끝나버릴 거라고 절망합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화장품을 다 바르고 나서 맷은 비밀리에 이 화장품을 훔쳐낼 계획을 세웁니다. 한밤중에 맷은 다겟 공장에 들어갑니다. 이 공장에 위치한 실험실 안에서 맷은 늘 사용하던 화장품이 담긴 방을 발견합니다. 그냥 빨리 화장품을 병째로 들고 나가면 될 텐데 보자마자 자기 얼굴에 발라버리면서 정신이 팔리고 그런 동안 다겟의 부하들에게 들킵니다. 부하들은 붙잡은 맷을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화장품을 병째로 얼굴에 붓는 것입니다. 넘치고 넘칠 정도로 부어버리면서 맷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친구 테디는 사라진 맷을 찾아 나서는데 혹시나 싶어 다겟의 공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차된 맷의 차를 발견합니다. 다행스럽게 맷은 차 안에 있었는데요. 그를 찾아낸 테디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면 맷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안에서 다겟의 부하들에 의해 화장품을 너무 많이 뒤집어 쓴 맷에게 신체적인 화학적 변화가 발생한 것이죠. 맷은 이제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진흙으로 만든 진흙덩어리 인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테디는 그런 맷을 데리고 일단 촬영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맷은 자기가 완전히 괴물이 됐다고 오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은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바로 맷의 얼굴이 자유자재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얼굴만이 아니고 몸 전체가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또 다른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변신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소요됐습니다. 아주 잠깐 변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긴 시간 연기를 하다 보면 변신이 풀려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흙처럼 변해버린 몸이 변신도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디는 좀 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 했지만 맷은 이제 모든 게 망해버렸다며 폭발해버립니다. 친구 테디의 조언조차 이제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맷은 다겟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한편 배트맨은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개시하는데요. 다겟의 부하 두 사람 중 하나는 이미 체포됐고 나머지 한 사람을 쫓아 다겟의 악행을 알아내려 합니다. 왜냐면 맷이 변장했던 가짜 브루스 웨인 때문에 진짜 브루스 웨인 본인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탓입니다. 그는 한 병원으로 도망간 다겟의 부하를 붙잡아서 다겟이 뭘 꾸미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경찰이 나타나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물러가고 뒷일은 경찰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 경찰은 진짜가 아니고 바로 맷이 경찰로 변장한 가짜입니다. 진작에 배트맨에게 간파당하고 마는데 맷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배트맨을 제압해버립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옥상에서도 이어집니다. 배트맨이 맷의 몸에 발차기를 날리지만 진흙처럼 되어 있는 맷의 몸에는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배트맨의 발이 그의 몸에 파묻힙니다. 그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들도 오지만 맷, 이제는 클레이 페이스라 불리는 그는 진흙 같은 몸을 이용해 유유히 도망칩니다. 배트맨은 아까 다겟의 부하를 통해서 클레이 페이스의 정체가 맷 헤이건임을 알아냈습니다. 맷 헤이건의 촬영장에 도착해보니 그가 있던 대기실이 아주 흉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배트맨은 여기서 뭔가를 집어드는데 그것은 바로 비어버린 다겟 화장품이었고 이내 모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느 방송국에서는 토크쇼가 준비 중입니다. 이날 토크쇼의 주인공은 바로 롤랜드 다겟 회장, 새로운 화장품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다름 아닌 클레이 페이스가 자주 사용하던 바로 그 화장품이 정식 출시된 것이죠. 홍보차 나온 다겟 회장의 토크쇼. 여기서 어김없이 그는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고 나중에 마련된 방청객과의 시간에서 방청객들을 통해 질문을 받는 자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여성 방청객 한 명이 나옵니다. 그녀의 질문은 처음에는 평범하다가 갈수록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나중에는 타겟에게 민감한 질문까지 던지는데 흥분해서 방청석을 나와 무대까지 오를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녀는 방청객이 아니고 클레이 페이스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클레이 페이스는 타겟 회장을 붙잡아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 합니다. 이때 배트맨이 나타나 그를 한 번 더 제압하는데 저번에는 발로 찼다가 몸에 파묻힌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아예 몸통을 부딪혀버립니다. 실제로 그의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배트맨은 비어버린 화장품을 본 뒤 타겟 회장의 토크쇼 스케줄이 잡혀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클레이 페이스가 자기 복수를 위해 이 방송국에 올 것이란 것을 짐작했고 미리 이곳에 와서 계획을 하나 꾸며둔 상태였습니다.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두 사람은 방송국 내부의 어느 방 안까지 들어가는데 이곳은 여러 카메라 등을 통제하는 관제실로 보입니다. 관제실답게 수많은 화면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곳이 방금 말씀드렸던 배트맨이 미리 계획을 꾸몄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배트맨은 여기서 버튼을 하나하나 누릅니다. 버튼에 따라 관제실의 모니터 안에 어떤 배우의 모습이 출력됩니다. 그것은 바로 클레이 페이스가 아직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던 시절의 맷 헤이건입니다. 예상대로 클레이 페이스는 화면을 보면서 이전 자기의 모습을 보고 큰 혼란에 빠지는데 여기서 배트맨은 좀 더 결정타를 먹이기 위해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 관제실 내부의 모든 모니터에 맷 헤이건의 이전 모습이 나타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클레이 페이스는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옛 배우 시절 자기가 연기했던 모습들로 계속해서 몸이 변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만화는 이 장면에서 클레이 페이스의 모습이 처음에는 완벽한 캐릭터의 모습으로 나오다가 점점 서로 다른 캐릭터의 모습들이 반반씩 섞여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클레이 페이스가 단순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사실 그가 이제 평범하던 모습으로 이제 도저히 멀쩡하던 맷 헤이건의 시절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린 완전한 악당으로 변해버린 순간을 뜻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변했던 모습은 의사 캐릭터입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그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당시로서는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해서 타겟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계기를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폭주하던 클레이 페이스는 결국 관제실 안의 모니터를 전부 부수다가 튀어나온 전선 등에 몸이 닿아서 감전되고 괴로워하다가 몸부림을 끝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클레이 페이스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보관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그를 의사가 살피지만 온전히 남아있던 그의 진흙으로 된 신체는 완전히 굳어버려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렇게 클레이 페이스가 사라지나 싶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웬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이 나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 감았다가 뜬 그녀의 눈이 변합니다. 바로 클레이 페이스의 눈으로 변하면서 사실 클레이 페이스가 자신의 최후마저도 속였으며 실제로는 멀쩡히 살아있었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만화는 끝이 납니다. 만화 배트맨 시리즈의 에피소드이자 악당 클레이 페이스의 기원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배트맨 만화 시리즈는 199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에서도 더빙판으로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해 느끼는 감상들은 이렇습니다. 작중에서 제일 의미가 많이 심어진 장면은 아마도 최후반부 결투 장면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캐릭터들이 반반씩 섞여 나오는 장면은 클레이 페이스가 완벽한 악당으로 태어났다는 뜻도 되겠지만 여러 캐릭터가 번갈아서 나오는 장면은 언뜻 보면 그가 화장품 때문에 조종당해서 실제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그가 딱 한 번 맷 헤이건의 얼굴로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 유일한 순간이 바로 클레이 페이스가 눈을 감는 순간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거짓말을 했단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영화로 따지자면 엔딩에 가서야 진짜 얼굴이 밝혀지는 것이죠. 다만 보통은 마지막에 악당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마지막에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다른 만화나 영화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클레이 페이스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매테이건을 변호하자면 그의 처지가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세 말대로 그는 잘 나가던 영화배우이고 배우들은 결국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매세 얼굴을 좋아하던 팬들에게 실제로 사고 때문에 심하게 부상 입은 그의 얼굴은 공개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란 점도 자명합니다. 또 일거리도 끊길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한데요. 당시 의술로는 한계가 분명했으니까 뛰어넘기 어려운 점도 아주 많았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겟 회장의 그 유혹은 무척 달콤했을 것이나 그로 인해 매시 자기 직업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정작 진짜 자기 삶은 되찾지 못했다는 점은 남의 인생을 연기해야만 하는 영화배우란 직업과 아주 절묘하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클레이 페이스가 악당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골라버린 그의 선택이 평생을 망가뜨린 것만 같아서 비운의 악당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도 악당이 되고 나서야 겨우 비로소 새롭게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점은 대단히 입체적입니다. 이 클레이 페이스의 이야기를 다룬 실사 영화가 올해 10월에 미국과 한국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리뷰를 한 것도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고 나서 제가 이 만화를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떠올라서입니다. 아무튼 실사 영화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는 대부분 금방 알긴 어렵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게 보이던 선택도 나중에 보면 틀리고 틀린 것 같은 선택이 나중에는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의 숲 안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화 리뷰 배트맨 속 비운의 악당 클레이 페이스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5월 30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2부입니다. 1987년 9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이곳의 지역 중 하나인 잠보앙가에는 필리핀의 군부대가 하나 위치해 있었습니다. 헌병대, 지금은 군사경찰로 불리는 부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이들은 부대 주변 도로 근처에서 모두 모여 구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여 명 정도의 부대원들이 달리고 있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막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었다고 하네요. 새벽 일찍 실시하던 구보였다 보니 당시 도로에는 부대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창 그렇게 도로를 따라 달리던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장을 봤을 땐 주변에 사는 민간인들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한창 구보 중이던 부대원들을 불러 세우더니 자신들이 준비해온 뭔가를 꺼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얼음물. 날도 더운데 구보를 뛰다 보면 땀도 나고 힘드니까 혹시나 더위 먹지 말라고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간부들과 병사를 비롯한 부대원들 거의 대다수가 이들에게서 받은 봉투에 든 얼음물을 시원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부대원들 모두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증상은 전부 공통적으로 비슷했는데 어지러움, 두통, 복통을 겪고 있었다고 하네요. 의무대에서는 처음에 이들이 더운 날 실시한 구보 때문에 열사병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단체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부대원들의 증세를 살펴보던 의료진들은 곧 이 증상이 열사병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세가 무엇과 비슷한지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농약에 중독된 증상과 비슷하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체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추적한 결과 이들이 구보 중 얼음물을 받아 마셨던 것도 알아냈습니다. 도로 근처에 떨어진 얼음물이 담겼던 봉투를 수거해 그 안에 남아있던 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즉 정체불명의 민간인들이 부대원들에게 이런 위험한 것이 혼합된 물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독이란 뜻의 필리핀어인 라손과 합쳐 라손 배치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군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실수로 혼입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계획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오래전이었다 보니 CCTV 등도 없었고 외진 지역이었던 데다가 너무 아침 일찍이었다 보니까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진전이 거의 없었던 듯한데요. 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여러 섬에 퍼져 있던 반군 게릴라 단체의 소행으로 여겼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을 호소하던 병사들 중에서 증세가 심한 1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19명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으나 앞서 말했듯이 조사가 어려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는 전군 지시사항으로 허가되지 않은 음식이나 민간인에게서 나눠받은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취식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과연 겁도 없이 군부대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198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세티아 부디, 이곳의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경비원 두 사람은 아르탈로카 빌딩 앞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커다란 비닐봉투가 담긴 종이상자 2개였는데요. 이 상자가 경비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자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에 반응하듯이 엄청난 수의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린 게 아닐까 싶었지만 음식이 부패하며 나오는 악취로 보기엔 너무 지독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것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른 신고 때문에 바빠서 이곳에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수상한 상자는 계속 빌딩 앞에 방치되었는데 처음 이 봉투가 담긴 상자에 다가간 것은 도로 위에서 폐지 등을 줍던 노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널린 폐품 등을 수거하다가 이 종이 상자에도 손을 대었는데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나눠 담겨진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안에 든 것을 발견하고 놀란 노숙인들은 곧장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두 상자들 중 하나에는 뼈 13개가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지역명과 사건의 내용을 따서 이후 세티아 부디 13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부터 조사하기로 합니다. 조금 묘사가 잔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손, 발 등은 온전히 남아있어 지문 등을 조회하면 금방 밝혀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이틀 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을 복수로 예상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신이 나눠지는 사건들의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과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는 목적이 있는데 범인들의 행보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혹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란 대범함과 나눠진 상태로 봤을 때는 능숙함까지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추가 조사로 이 사건에 사용된 봉투가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것이고 종이 상자는 근처 서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원이 금방 밝혀지고 목격자들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의 예상은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도 실패했으며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의 목격자를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 자체를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실종자가 있던 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이들 중 피해자의 신체적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해는 근처 묘지에 매장되었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네요. 대범하고 또 잔혹했던 범행의 내용, 도대체 이 사건의 범인 혹은 범인들은 누구였는지 의문입니다. 1987년 3월 19일 오후 뭄바이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뭄바이에 위치해 있던 오페라 하우스에서 걸려온 것입니다. 정확히는 오페라 하우스의 근처에 입점해 있던 유명한 보석 가게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가게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날 일찍 이 보석가게 오페라하우스 지점에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주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모한싱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자신들이 CBI 소속의 요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CBI는 인도의 특수범죄수사기관 중앙수사국이었는데요. 싱은 말을 마치자마자 종이를 한 장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사 요원들이 가게에 온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사장과 직원들은 긴장한 나머지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 요원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전부 꺼버려야 된다고 명령하고 매장 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님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게 외부에 셔터까지 내려버리고 매장 문을 모두 잠궈버린 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전화선까지도 모두 제거했다고 하네요. 압수수색의 근거는 이곳에서 위조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가게에서 귀금속을 매입한 이들이 금을 비롯한 보석들이 가짜였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싱은 요원들과 함께 조사에 사용될 견본을 가져가겠다며 가게에 있던 귀금속을 상자 안에 담아 넣어갔고 진열된 보석들도 전부 가방과 상자 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지폐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장 내의 현금까지도 전부 압수해갔다네요. 싱은 보석과 돈이 담긴 가방과 상자를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큰 버스 안에 전부 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떠난다며 매장 안의 직원들과 사장에게 곧 다른 팀이 도착할 테니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다른 팀은 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위조 보석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중앙수사국에서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요원으로 위장한 절도범들이었고 당연히 이들의 신분증과 수색영장들도 전부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들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다가 몇 가지 단서를 알아냈습니다. 이 모한싱이란 인물이 조금 떨어진 호텔에 묵고 있었고 이 호텔에서 기거하는 동안 신문에 광고를 냈던 사실입니다. 광고의 내용은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였는데 중앙수사국의 이름을 사칭해서 내놓은 공고였습니다.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위한 특정인을 구한다는 것, 이 공고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모한싱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인근에서 그를 태워다 준 택시기사였습니다. 모한싱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도주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 금과 보석을 실어 넣은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도중에 다시 택시를 잡아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또 거기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빌려 다른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 오토바이를 빌린 곳이었는데 이후 모한싱은 종적을 감춰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모한싱이란 이름 역시도 당연히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어거스틴 페르난데스란 사람을 체포했지만 조사 결과 이 남자는 모한싱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두바이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금전적인 피해는 갈취된 보석의 금액이 당시 달러로 약 2만 달러, 그리고 현금은 약 4천 달러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46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지명수배 이후 모한싱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한마디로 아주 기가 막힌 사기 절도극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쯤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가 다른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던 것입니다. 이때 광고를 보고 모였던 사람은 약 150여 명 정도였는데 정작 면접 장소에 면접관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CBI에서도 당시 이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누가 낸 광고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광고는 실제 범행을 벌이기 전에 범인이 계획했던 일종의 리허설로 보였다고 하네요.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워낙 특이한 내용이다 보니 미디어화가 많이 되었는데 1990년에도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2013년에 개봉한 스페셜 26이란 영화 역시도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건 내용 자체가 영화 같아서 굳이 각색 없이 그대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네요.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고 범죄 수익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오늘은 아시아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사건이 참 인상적인데요. 위장한 가짜 요원들이 보석 가게에 들어와서 아주 대범하게 매장 자체를 절도해버린 내용이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 같아서 비록 범죄이지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흥미로우셨는지 또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2026년도 절반이 흘러갔네요. 6월이 되니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도 강한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달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5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